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을 때도 손목에 찬 얇은 팔찌가 갑자기 거칠게 진동하며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저려왔을 때도 그녀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마른 침을 삼키며 손길을 더 빨리 움직여 청소를 계속했다. 조직의 보스는 문지방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 한순간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 스친 것은 놀람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였다. 누군가가 공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진이었다. 나이는 31살, 전라남도 고흥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인 그녀는 한 회장의 대저택에서 일한 지 이제 겨우 4달이 조금 넘은 참이었다. 그녀는 인력 소개소를 통해 고용되었다. 적어도 그들이 소개소라고 포장한 곳을 거쳐 이 대저택의 총괄 가사도우미인 박정숙이라는 여자의 감독하에 배치된 것이었다. 소진은 단 하나의 캐리어와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고이 접어둔 코팅된 근로계약서 한 장, 그리고 7살짜리 딸아이를 돌봐주고 계신 친정엄마에게 격주로 돈을 붙이겠다는 묵묵한 다짐만을 품고 이곳에 왔다. 그녀에게는 차도 없었고 주변에 아는 친구도 없었으며 3분 이상 전화를 붙잡고 있을 여유로운 요금제조차 없었다. 대저택은 가장 가까운 읍내에서도 차로 40분은 들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는데 100년은 좋기 넘은 참나무들이 늘어선 사유 도로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15,000평에 달하는 넓은 대지는 완벽하게 가꾸어져 있었고 돌담과 엄중한 보안장치로 둘러싸여 있었다. 소진은 그것이 가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소진은 그것이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이 집의 주인인 그 남자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차고에 가득한 고급 차들, 굳은 표정과 경계하는 손끝으로 기괴한 시간대에 드나드는 사내들, 주기적으로 바꾸고 폐기하는 암호화 대포폰들이 작동하는 방식까지 그녀는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챌 만큼 충분히 보아왔고 결국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이들이 내리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 건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월급뿐이었다. 격주마다 그녀의 계좌에서 빠져나가 사흘 뒤 친정엄마의 손에 쥐어지는 돈이 중요할 뿐이었다. 내 자식이 하루 3끼 꼬박 챙겨 먹고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며 진짜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에서 잠을 잘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외의 위험성, 비밀 유지, 밤마다 대저택을 감싸는 그 거대한 침묵 따위는 모두 감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온갖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며 살아왔다. 하지만 박정숙이라는 존재만큼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박정숙은 53살이었다. 키가 크고 각진 체구에 늘 빈틈이 없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넘겨 단단한 쪽머리를 틀어 올렸고 언제나 칼같이 다려진 검은색 바지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구김 하나 가지 않는 풀먹인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 그녀는 한 회장의 대저택에서 6년이 넘도록 총괄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극도의 효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정숙은 소리를 지르지도 욕설을 내뱉지도 문을 거칠게 닫거나 물건을 집어던지지도 않았다. 조곤조곤 훈계하는 차분한 어조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결코 없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전문가였지만 소진은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것은 첫 주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잘하게 지적을 하거나 이미 검수가 끝난 구역을 다시 점검하는 시기였다. 소진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정숙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는데 마치 소진의 존재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처럼 굴었다. 동쪽 복도 구역 작업이 3분 늦어졌네요. 정숙은 고개도 들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기록됨. 소진은 처음에 그 기록됨이라는 표시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하루를 15분 단위의 블록으로 쪼갠 고도로 정밀한 시간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다. 각 블록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배정되어 있었고 작업마다 수행 기준이 정해져 있었으며 그 기준은 소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었다. 그녀가 이해한 것은
오직 정숙의 태블릿에 표시된 블록이 빨간색으로 변할 때 따르는 결과뿐이었다. 그렇게 되면 면담이 이어졌는데 그 대화는 단 한 번도 시끄럽거나 화를 내는 식은 아니었지만 늘 똑같이 차분한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우리 서류 문제로 골치 아파지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정숙이 소진을 굴복시켜야 할 때마다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실이었다. 그것은 결코 직접적인 협박이 아니었다. 걱정을 가장한 제안이자 미소로 포장된 덫이었다. 소진 씨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정숙이 말했다.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거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나도 보고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보고는 인력 소개소로 가겠죠. 그럼 소개소에서는 소진 씨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소진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따지지도 반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상황에 맞추어 더 빨리 움직였고 더 오랜 시간 일했으며 잠을 줄였다. 휴식을 취하지 않았고 낮 동안에는 앉아있는 법이 없었으며 창밖의 정원을 내다보는 일조차 그만두었다. 창가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자칫 일을 태만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6주가 지난 후 문제의 팔찌가 등장했다. 정숙은 그것을 웰빙 추적기라고 불렀다. 그녀는 세탁실본 복도 옆에 위치한 섬유 유연제 냄새와 군기 잡힌 공기가 맴도는 창문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정기 면담을 하던 중에 그것을 꺼내놓아. 기기는 얇고 칙칙한 회색이었으며 대략 피트니스 밴드 정도의 두께였다. 화면도 없고 버튼도 없이 그저 밋밋하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표면뿐이었다. 이게 소진 씨의 움직임 패턴과 생산성을 추적해 줄 거예요. 정숙이 말을 이어갔다. 모두가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죠. 충분히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식 시간도 모니터링하고요. 그녀는 마치 복지 혜택이라도 설명하듯 늘 그렇듯 평온한 어조로 일관되게 말했다. 항상 차고 있어야 해요. 정숙이 말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고요. 30분마다 제 시스템과 동기화되니까 전 매일 아침 그 데이터를 확인할 거예요. 소진은 팔찌를 내려다보았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말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사물을 마주한 순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뒤틀린 위화감 같은 것이었다. 닫혀 있어서는 안 될 문이 닫혀 있을 때의 기분, 웃고 있어서는 안 될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을 때의 기분. 이걸 차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진이 물었다. 그것이 그녀가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정숙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이건 고용 조건이에요, 소진 씨. 소개소에서 우리 저택은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해 준 줄 알았는데요.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침묵이 주는 압박감을 소진이 온전히 느끼게 내버려 두었다. 물론 우리 시스템이 불편하다면 그건 전적으로 소진 씨 결정이죠. 이번 주말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릴게요. 소개소에도 통보해야겠네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소진 씨 인사기록 카드를 갱신하겠죠. 소진은 결국 팔찌를 찾다. 손목에 딱 맞게 조여져 힘을 주지 않고는 돌리기조차 힘들었다. 재질은 매끄러웠지만 부드럽지는 않았다. 마치 병원 입원 환자의 인식표처럼 무기질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풍겼다. 처음 사흘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소진은 팔찌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를 개고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 팔찌는 그저 평범한 팔찌일 뿐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팔찌가 진동했다. 소진은 2층 복도에 서서 갠 수건을 양팔 가득 안고 있었는데 1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인 몸이 비명을 지르며 찰나의 순간 우두커니 멈춰선 그때였다. 그것은 쉬는 것도 숨을 돌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찰나의 멈춤, 단 한 번의 깊은 호흡에 불과했다. 하지만 손목 위의 팔찌는 전화 알림처럼 짧고 거칠게, 그러면서도 한층 더 깊고 집요하게 진동을 보냈다. 깜짝 놀란 소진은 안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고 이내 황급히 몸을 움직였다. 생각할 겨를도 분석할 여유도 없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에러라고 소리치는 듯한 불쾌한 자극이 전해진다면 누구나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법이었. 그녀의 몸도 그렇게 반응했을 뿐이었. 그날 밤 직원용 숙소의 좁은 침대에 누워 소진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진동이 울리는 만보기처럼 그저 가벼운 주의를 주는 장치일 뿐이라고 말이다. 그게 다일 줄 알았다. 7째 날이 되자 팔찌는 그녀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 주방에서 비품 보관함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세제 라벨에 적힌 안내 문구를 읽느라 잠시 멈춰서 있었다. 5초, 길어야 6초 정도였을까. 그때 팔찌에서 진동이 아닌 다른 자극이 전해졌다. 그것은 미세하지만 정확하고 뼛속까지 불쾌하게 만드는 전기 충격이었다. 비명을 지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팔이 덜컥 튀어오르고 숨이 턱 막히기에는 충분했다. 소진은 자신의 손목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팔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끄럽고 조용하게 채워져 있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문간에는 정숙이 서 있었다. 팔찌가 울린 건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 소진 씨가 멈췄다는 뜻이에요. 계속 움직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단순하죠. 정숙은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날 밤 소진은 팔찌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손가락으로는 버클을 풀 수 없었다. 눈에 보이는 잠금 장치도 해제 버튼도 전혀 없었다. 손목에서 그냥 빼내려 슬슬 밀어보았지만 너무 꽉 끼었다. 버터칼을 가져와 틈새를 억지로 벌려보려고도 했으나 단단한 재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진은 한참 동안 팔찌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결국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다. 새벽 5시부터 교대 근무가 시작되는데 제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악한 팔찌가 금세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 스마트 밴드는 설아를 완전히 개조해버렸다. 그녀의 생각까지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머릿속 생각들은 여전히 설아의 것이었고 늘 그렇듯 날카롭고 절박하며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철저히 길들여진 뒤였다. 몸은 새로운 규칙들을 학습했고 배신에 가까울 정도의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그 규칙들을 따르고 있었다. 첫 번째 규칙, 절대 움직임을 멈추지 말 것. 숨을 쉬기 위해서도, 생각을 하기 위해서도, 쥐가 나서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멈춰서는 안 되었다. 움직임은 안전이었고 정지는 고통이었다. 두 번째 규칙, 창문 앞이나 거울 앞 혹은 문지방 앞에 서서 멈추지 말 것. 밴드는 생산적인 움직임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를 기가 막히게 구분하는 듯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즉 시선을 고정하고 응시하는 행위 자체를 정지 상태로 감지했다. 세 번째 규칙, 속도를 늦추지 말 것. 밴드에는 자체적으로 설정된 기본 기준 속도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 기준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 진동이 울렸다. 거기서 속도가 더 떨어지면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허용 오차는 지독하리만치 좁았고 설아는 늘 그래왔듯 살기 위해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이불보를 개는 법을 터득했고 2번 걸음하지 않으려고 양팔 가득 살림살이를 안아 옮겼으며 밴드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리를 끊임없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자세로 걸레바디를 닦았다. 점심 식사도 포기했다. 낮 12시에 30분 동안의 공식적인 휴식 시간이 주어졌지만 매번 정확히 그 절반쯤 지났을 때 밴드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식사 도중 2번이나 전기 충격을 겪고 나자 그녀의 몸은 식탁에 앉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다용도실 세탁기 옆에 서서 타일 바닥 위로 양발을 쉴 새 없이 꼼지락거리며 용기 분량에 담긴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었다. 잠은 토막잠으로 청했다. 최 실장이 언급했던 야간 모드는 휴식 시간에도 설아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설아가 너무 오랫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으면 잠든 것이 아니라 그저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밴드는 나직하고 끈질긴 진동을 보내 그녀를 강제로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결국 설아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도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불안하고 얕은 가수면 상태로 잠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은 끊임없이 뒤척였다. 밴드가 잠잠할 때조차 손목이 징징 울리는 것 같았는데 마치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공포가 이미 하나의 실존하는 감각으로 굳어진 듯했다. 악몽을 꾸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괴물이 나오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이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해서 오히려 더 끔찍한 악몽들이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따뜻하고 아늑하게 몸을 완전히 이완시킨 채 깊은 단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다 징하는 진동 소리에 쏘스라쳐 깨어나면 이미 몸은 움직이고 있었고 벌떡 일어서서 채눈도 뜨지 못한 채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감사함이었다. 전기 충격이 오지 않는 날, 즉 시스템보다 한 발 앞서 충분히 빠르고 끊임없이 고분고분하게 움직여준 날에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설아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마치 처벌이 없는 것이 대단한 선물이라도 되는 양, 고통 없는 하루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 애써 얻어낸 전유물이라도 되는 양 말이다.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감사함은 진짜 감정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의 증상일 뿐이라는 것을, 상처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두고 감사해야 하도록 이 시스템이 자신을 길들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자각하는 것과 저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세장이 세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열쇠가 없을 수 있는 법이니까 설아는 끊임없이 딸아이를 생각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복도 전화기로 3분씩만 허락되는 통화 시간 동안 최 실장이 옆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설아는 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모들이 흔히 하는 하찮고 가벼운 거짓말들로 통화 내용을 밟고 쾌활하게 채우는 법을 익혔다.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진실들 말이다. 엄마는 잘 지내. 우리 예쁜 딸.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용돈 보낼게. 설아는 딸에게 스마트밴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전기 충격에 대해서도 불면증에 대해서도 매일 밤 다용도실에서 발로는 필사적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손목에 연고를 바르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떤 진실은 그것을 짊어진 당사자에게조차 너무 무거운 법이다. 이제 겨우 7살이 된 아이에게 그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설아의 머리 위로 펼쳐진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극히 평온하게 흘러갔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음식은 정갈하게 준비되었으며 고용된 일꾼들은 유능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경계 어린 눈빛을 한 남성 귀빈들이 주기적으로 저택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이 본 것은 빈틈없이 굴러가는 완벽한 대저택이었고 의심할 만한 구석은 단 하나도 없었다. 최 실장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완벽하기 짝이 없는 치밀함으로 직원들을 통솔했다. 일정표는 상세했고 요구사항은 명확했으며 결과물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만약 누군가 물었다면 최 실장은 자신이 그저 가사 기준을 엄격히 유지할 뿐이라고 당당히 대답했을 것이고 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을 터였다. 그 스마트 밴드는 효율적인 도구일 뿐이고 전기 충격은 자극제이며 위협은 동기부여이고 7분마다 제 손목을 보며 몸서리치는 여자는 그저 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의 본질이었다. 단지 쾌락을 위해 휘두르는 과학적인 잔인함이 아니었다. 차라리 그랬다면 쉽게 정체를 드러냈을 것이고 저항하거나 고발하기도 쉬웠을 것이다. 그것은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일 뒤에 교묘히 숨겨진 잔혹함이었고 업무 성과 지표라는 문서 아래 분류되어 철해진 학대였으며 한 여성의 처절한 공포가 작업 반응 시간 데이터로 기록된 비극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애초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백건우는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그런 부류의 사내가 아니었다. 대개 조폭이나 마피아라는 말을 들으면 영화 속 인물들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무슨 쉼표나 마침표처럼 휘두르는 자들 말이다. 하지만 44살의 건우는 전혀 달랐다. 마른 체구에 차분한 흑발을 한 그는 방 안에 있을 때 너무도 조용해서 그가 입을 열어 사람들의 뇌리에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전까지는 종종 거기 있는 줄도 모를 정도였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조직을 물려받았고
아버지는 피난민들과 하층민들을 일회용 땔감처럼 막 대하던 혼란스러운 시절에 맨주먹으로 일어선 할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다. 백씨 가문은 물류, 부동산 개발, 건설업을 비롯해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걸친 여러 회색 지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코 성인군자가 아니었다. 성인군자가 되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건우에게는 종이에 적힌 법문보다 뼛속 깊이 새겨진 자신만의 철칙들이 있었다. 민간인은 절대 건드리지 말 것, 아이들을 이용하지 말 것, 사람의 절박한 처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 것, 권력이 잔인함으로 변질되게 두지 말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부당하게 핍박받는 것을 용납하지 말 것. 마지막 규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 기인했다.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기억, 찌든 담배 연기와 공포의 냄새로 가득했던 인천의 어느 다세대 주택이 층 단칸방에서의 기억이었다. 방 안에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닌 낯선 남자가 갇혀 있었다. 8살이었던 건우는 문 밖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전부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력한 8살 꼬마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새로 들어온 가사 도우미에게서 뭔가 어긋난 기류를 감지했을 때, 음악가가 거슬리는 불협화음을 들었을 때처럼 묘한 위화감을 느꼈을 때 건우는 이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유심히 지켜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었다. 설아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집안을 누볐다.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 효율성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강박적이고 광적인 움직임이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단 1초라도 멈추는 순간 끔찍한 파국이 닥칠 것이라 믿는 자 특유의 몸짓이었다. 건우는 설아가 복도 모퉁이를 돌 때 늘 비정상적일 만큼 재빨리 꺾는 모습에서 이를 눈치챘다. 마치 뒤따라오던 복도가 쾅 닫혀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왜소한 체구의 버거운 양의 이불 보더미를 굳이 한꺼번에 무리해서 안고 가는 모습에서도, 그리고 몇 분마다 한 번씩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손목을 힐끗거리는 모습에서도 위화감은 묻어났다. 그 눈빛은 결코 그저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미세한 떨림과 반응이었다. 어느 날 오후 건우가 본 채 동쪽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가방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처럼 아주 작고 희미한 징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퉁이를 돌자 창가 옆에 서 있는 설아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창가 옆에 서 있었던 설아였다. 건우가 모습을 나타내기도 전인 단 0.5초 사이에 설아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치 그 진동 소리가 그녀의 혈관 속에 아드레날린을 강제로 주입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건우를 보지도 건우의 인기척을 듣지도 못했다. 오직 그 진동 소리만이 방아쇠가 되었고, 미처 이성이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었다. 건우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손으로 복도를 급히 지나쳐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실제 하지도 않는 목적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손목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대단한 만찬도 아닌 넓은 다이닝룸이 혼자 쓰기에는 너무 썰렁해 건우가 간소하게 부엌 아일랜드 식탁에서 해결하던 조촐한 식사 자리였다. 설아가 조리대 위에 빈 그릇들을 치우고 있었다. 그녀가 유리컵을 집어 올리려 팔을 뻗는 순간 소매가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스마트 밴드 아래에 감춰져 있던 살결이 건우의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강한 햇볕에 탄 붉은색이 아니라 닿아서는 안 될 무언가와 오랫동안 접촉하여 심하게 짓무르고 압박받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혹독한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아 붉게 짓무른 상처 자국이었다. 밴드가 닿아있는 바로 밑부분에는 가죽이 눌린 것처럼 거묵하게 착색된 선이 가늘게 남겨져 있었다. 기기가 피부를 어찌나 오랫동안 짓눌렀던지 흉터가 살갗 깊숙이 새겨진 듯했다. 설아는 건우의 시선을 알아채고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의 문을 쾅 닫아버리듯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우가 입을 떼기도 전에 설아가 서둘러 말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건우가 대답하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거 헬스케어 밴드예요.
실장님이 직원들 건강 관리하라고 다 채워주신 거예요. 스케줄 조절하는데 아주 좋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많이 반복해서 완전히 기계적으로 굳어버린 로봇의 목소리 같았다. 마치 수없이 읊어대 마모되고 닳아버린 기계적인 반사작용처럼 튀어나온 거짓말이었다. 걸음수랑 수면 상태를 체크해줘요. 소희가 덧붙였다. 아주 유용해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가에는 전혀 닿지 않았고 뺨조차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 억지로 씌워놓은 가면처럼 입가에만 어색하게 걸려 있을 뿐이었다. 피부에 무리가 가거나 하진 않고 태주가 물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소희는 방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갔고 그녀의 손목에서 울리는 미세한 진동음은 마치 소리로 만든 목줄처럼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붙었다. 태주는 그 팔찌에 대해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그는 아직 인내심을 배울 단계의 사람이 아니었다. 인내심이야말로 그와 그의 선배들을 갈라놓는 기준이었다. 그 선배라는 자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콘크리트 속에 묻히거나 법정에 서게 된 자들이었다. 태주는 너무 성급하게 수집한 정보는 대개 잘못된 정보이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가만히 관찰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태주는 집안에서 소희와 더 자주 마주칠 수 있도록 자신의 동선을 바꿨다. 서재 대신 동관에서 커피를 마셨다. 아침 일찍 체력 단련실로 곧장 가는 대신 2층 복도를 서성였다. 소희가 일하고 있는 방에 머물 핑계를 찾아냈다. 주변을 맴돌며 감시하거나 캐묻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그 공간에 함께 있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우려했던 바를 그대로 확인시켜 주었다. 소희는 단 한 번도 주저앉아 쉬지 않았다. 주방에서도 복도에서도 직원들이 쉬어가도록 의자와 작은 탁자를 특별히 마련해둔 휴게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태주의 눈에 비친 다른 직원들, 주방 이모, 정원사, 일주일에 사흘씩 오는 파트타임, 청소 도우미은 앉아서 쉬고 수다를 떨고 음식을 먹는 등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소희는 결코 그들 사이에 끼지 않았다. 그녀는 늘 서서 밥을 먹었고 끊임없이 움직였으며 언제나 중앙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한 번은 세탁실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소희는 작은 통에 담긴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도 두 발을 좌우로 끊임없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치 뇌의 한 부분이 걸음수를 세고 있는 것처럼 겨우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는 와중에도 발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태주는 소희가 지쳤을 때 손을 미세하게 떠는 모습을 포착했다. 사실 그녀는 늘 지쳐 있었다. 눈 밑에 짙은 그늘도 눈에 들어왔다. 단순히 하룻밤 잠을 설치니에 다크서클이 아니었다. 몇 주 동안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해 켜켜이 쌓인 피로의 흔적이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그녀가 쏘스라치게 놀라는 모습 역시 놓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전화가 울리는 소리,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쏘스라쳤다. 무엇보다 태주의 신경을 자극한 것은 소희가 민 실장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먹이와 울타리를 통제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길들여진 짐승의 눈빛이었다. 바짝 긴장한 채 기색을 살피며 두려워하는 눈빛. 민 실장이 방으로 들어설 때면 소희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고 자세를 바짝 굳혔으며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어떻게든 일거리를 찾아 손을 움직였다. 무슨 일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일을 해내려 애썼다. 마치 가사관리인의 존재 자체가 소희의 신경계 깊숙이 박혀있는 생존 프로토콜을 작동시키는 것 같았다. 이성을 거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수준이었다. 어느 날 오후 태주는 세탁실 옆 1층 욕실에서 소희를 발견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소희는 세면대 앞에 서서 손목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다. 팔찌는 여전히 채워져 있었다. 빼낼 수가 없었기에 그녀는 팔찌를 위로 슬쩍 밀어 올린 뒤 손가락 끝으로 그 아래쪽 피부에 조심스럽게 연고를 바르고 있었다. 피부는 붉게 짓무르고 까져 있었다. 베이거나 피가 흐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반복적인 마찰과 열기 혹은 전기적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상처였다. 팔찌 안쪽에 금속 단자가 닿는 부위에는 작은 돌기들이 돋아나 있었고 그 주변 조직은 퉁퉁 부어올라 매우 민감해져 있었다. 소희는 이미 수없이 해본 일이라는 듯 아주 조심스럽고 능숙하게 연고를 발랐다. 그녀의 몸짓에는 좌절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일상적인 보수 작업일 뿐이었다. 펑크난 타이어를 때우거나 벽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것처럼 말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기대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인기척에 소희가 고개를 들다 문가에 서 있는 태주와 눈이 마주쳤다. 연고는 순식간에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사라져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숨겨졌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얼른 일하러 가겠습니다. 소희야.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쉰 게 언제지? 소희는 눈을 깜빡였다. 질문 자체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분명했다. 마치 휴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 깊은 서랍 속에 처박혀 여는 법조차 잊어버린 개념 같았다. 제때 잘 쉬고 있습니다, 대표님. 일정이 워낙 꼼꼼하게 짜여 있어서요. 내가 그걸 물었나? 전 정말 괜찮습니다, 대표님. 진짜로요. 민 실장님이 정말 잘 챙겨주십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태주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이미 몸은 움직이고 있었고 벌써 일을 시작했으며 팔찌가 울리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억누르는 평소의 모습으로 재빨리 돌아갔다. 태주는 화장실 문가에 멈춰서서 세면대를 내려다보았다. 하얀 사기그릇 위로 연고, 자국이 10개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몇 번이고 접었다 편 흔적이 가득한 작은 손타월이 놓여 있었는데 천이 닳고 닳아 습지처럼 부드러워져 있었다. 세면대 위에 수납장을 열었다. 안쪽 일회용 밴드통 뒤편으로 아주 작고 얇아진 하이드로 코르티손 연고 튜브가 숨겨져 있었다. 한 방울도 낭비할 수 없다는 듯 끄트머리부터 꾹꾹 눌러짜 쓴 흔적이 역력했다. 그 옆에는 이미 사용해 반쯤 남은 거즈 한 팩과 반창고 롤이 덩거리 놓여 있었다. 소희는 세탁실 옆 구석진 화장실에서 몇 달 동안이나 한밤중에 홀로 상처를 치료해 온 것이었다. 아마도 미인 실장의 감시하에 겨우 허락된 드문 외출 시간 동안 약국에 들러 급히 산 약품들이었으리라. 이 대저택의 2층에는 온갖 의약품이 구비된 구급함이 버젓이 있었음에도 소희는 자신만의 비밀 치료소를 따로 차린 셈이었다. 그녀에게 본체의 그 방은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곳에 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탈이 났음을 시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몸이 망가졌음을 시인한다는 것은 아프다는 말은 선택지가 있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고 했던 여자와 정면으로 맞서야 함을 의미했다. 태주는 수납장 문을 닫으며 이 모든 착취의 경제학을 가만히 곱씹었다. 하이드로코르티손 연고 한 튜브의 가격은 고작 몇천 원 수준이었다. 그 빌어먹을 팔찌는 300만 원이나 하는 물건이었고 소희는 가로채인 자신의 월급에서 그 푼돈을 쪼개어 착취가 남긴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 굴레가 어찌나 기괴하고 역겨운지 모른다. 시스템은 단순히 그녀를 착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는 비용마저 그녀 스스로 지불하게 만들고 있었다. 임태주는 살면서 온갖 꼴을 다 보아왔다. 시체들, 배신들, 흐느끼는 사내들과 결코 울지 않는 사내들. 그는 권력이 메스처럼 혹은 망치처럼 아니면 아주 천천히 서서히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처럼 사용되는 방식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 무거운 힘은 사람들을 너무나 서서히 망가뜨려서 정작 파멸에 이르러서도 자신들이 파괴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확히 그 세 번째 부류에 속했다. 태주는 전화를 걸었다. 민 실장도 인력 속에서도 아무에게도 연락할 곳 없는 외로운 여자 주위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 완벽한 통제망을 구축해둔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기태는 태주의 오른팔이었다. 극적인 의미나 영화나 전설에 나오는 조력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실무적인 의미에서 그랬다. 기태는 시체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시체를 옮기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계좌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이기도 했다. 감사 업무를 도왔기 때문이다. 41살의 다부진 체격에 본인의 선택으로 머리를 시원하게 민 남자였는데 감정의 흔들림이 거의 없어 마치 철제 보관함 같았다. 이 업계에서 그의 무감각함은 최고의 자산이었다. 조사해줄 게 있다. 태주가 말했다. 민 실장이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랑 스케줄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야. 무엇을 추적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디로 보내는지 알아내라. 우리 직원 일이다. 직원 중 한 명이요. 기태가 잠시 말을 멈췄다. 기태는 그 목소리 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태주만의 확고한 선을 넘었을 때 나오는 특유의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는 미세한 선이었지만 일단 한번 선을 넘으면 중력처럼 확실하고 되돌릴 수 없는 잔혹한 결과가 뒤따라 내일 아침까지 알아내겠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당일 저녁에 조사를 마쳤다. 그는 오후 9시에 노트북과 서류 봉투를 들고 태주의 서재로 들어왔다. 아무런 격식도 차리지 않고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시스템 이름은 워크트랙, 워크트랙T입니다. 기태가 말했다. 기업용 근태관리 시스템인데 주로 물류창고나 유통센터, 농업 현장 같은 데서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동자들의 동선, 휴식시간, 생산성 지표를 추적하죠.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그 여자가 그걸 어떻게 구했지? 민 실장이 직접 가입해서 세팅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고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있어요. 저택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표님 성함은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랑 연동되는 거지? 팔찌입니다. 현재 3개의 기기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를 조회해보니 정소희 씨에게 지급된 기기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지? 기태가 노트북 화면을 태주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아주 깔끔하고 전문적인 기업용 대시보드가 띄워져 있었다. 얼핏 평범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처럼 보였다. 동선 패턴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비활동 시간 대비 활동 시간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화면 우측에는 시간대별 로그 기록이 차례로 스크롤되고 있었다. 집안에서의 세부 위치를 추적합니다. 기태가 설명했다. 움직이는 속도와 휴식 시간, 비활동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기록하죠. 만약 90초 넘게 멈춰서 있으면 경고 진동을 울립니다. 그래도 계속 안 움직이면 기태가 준수 조치라고 적힌 탭을 클릭했다. 화면에 새로운 로그 기록이 떴다. 모든 항목에 시간과 지속 시간, 그리고 특정 코드가 정돈되어 기록되어 있었다. 그중 몇몇 로그에는 경고 코드인 WWW가 붙어 있었다. 기현의 설명에 따르면 구두 경고는 진동을 의미했다. 다른 것들은 수행 조치로 표시되어 있었다. 수행 조치가 뭐지? 강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팔찌 안쪽에는 전기가 통하는 2개의 전도성 스트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PA가 작동하면 저전압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동차 문에서 느껴지는 정전기 정도의 색이지만 이것이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가해집니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품 설명서에는 기술적으로 시각 피드백 장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현이 설명을 이어갔다. 제조사는 3차례의 소송을 거치면서 사명을 2번이나 바꿨습니다. 본사는 김포에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를 특정해서 금지하는 법안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미 2곳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고 3곳의 인권단체로부터 경고를 받은 제품입니다. 얼마나 자주 충격이 가해진 건가. 기현이 로그 기록을 아래로 내렸다. 지난 30일 동안 진동 경고는 147번, 전기 자극은 31번 있었습니다. 전기 자극은 주로 밤 9시에서 자정 사이의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네요. 야간 모드군. 강우가 말했다. 기현이 글을 올려다보았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아직은 아니야. 계속해. 야간 모드는 지정된 휴식 시간 동안 기기의 민감도를 높이는 설정입니다. 대기 시간 허용 한도가 90초에서 45초로 줄어들죠. 제품 설명서에 따른 명분은 야간 근무 중 비생산적인 휴식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애는 야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시스템은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강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데이터는 깔끔하고 조직적이며 전문적이었다. 학대의 기록이 아니라 무슨 인사고가 평가서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강우가 깨달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었다. 시스템은 잔혹함을 경영 관리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이고 치밀하며 상업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협박은? 강우가 물었다. 무슨 협박 말씀이십니까? 박 실장이 이소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왔어. 기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턱관절이 단단히 굳어졌다. 이솔 씨의 취업 비자는 합법적입니다. 고용할 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신원도 확실하고 체류 자격도 유효합니다. 박 실장은 다르게 말했더군. 그랬다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솔 씨의 서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우는 노트북을 살며시 닫았다. 그 동작은 지극히 조심스럽고 절제되어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이의 몸짓이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현이 말했다. 그는 폴더를 열어 인쇄된 스프레드시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박 실장이 이솔 씨의 월급을 삭감해 왔습니다. PA가 작동할 때마다 급여에서 5만 원씩 공제했습니다. 근태 조정이라는 항목으로 기록해 두었더군요. 지난 4달 동안 가로챈 금액만 360만 원이 넘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다. 돈을 훔치고 있었군. 강우가 말했다. 그리고 공포를 이용해 절대 반발하지 못하게 만든 거야.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정원을 바라보았다. 잔디는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정원수들은 단정했고 돌담은 어둠 속에서 묵직하고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의 집, 그의 소유지, 그의 책임이었다. 한 여성이 그의 집 지붕 아래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주먹도 무기도 아닌 너무나 깔끔하고 소리 없는 시스템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몇 달 동안이나 자행되어 온 것이다. 그 자신도 모르게 강우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굳게 닫힌 방, 벽 너머로 들려오던 소리들. 그는 더 이상 8살 아이가 아니었다. 박 실장의 인사 기록을 전부 가져와. 그가 말했다. 경력 추천서부터 이전 직장들, 지난 10년간 거주했던 주소지까지 전부 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 기현은 방을 나갔다. 강우는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강우가 새벽 4시 55분에 주방에 내려왔을 때 이솔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당연히 그래야만 했을 것이다. 팔찌가 강요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보통 10분이 걸리는 커피 준비를 6분 만에 끝내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6분 안에 끝내야 시스템에 감지되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리듬에만 극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붓고 양을 재고 정리하는 손길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의식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수없이 반복해온 몸짓이었다. 강우는 아일랜드 식탁 의자에 앉았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에 이솔이 깜짝 놀라며 몸을 떨었다. 좋은 아침이군. 이솔,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강우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위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인내심이 느껴졌다.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내어주는 듯한 침묵이었다. 강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솔,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 솔직하게 답해줬으면 좋겠군. 이솔의 손길이 멈추었다. 그러고는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멈출 수가 없었다. 팔찌가 깨어 있었기에. 네, 회장님. 자네 손목에 찬 그 팔찌, 아프지 않은가? 그 질문은 고요한 물가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주방의 정막을 깨뜨렸다. 이솔의 손이 아주 잠깐 멈칫했다. 오직 두려움이 엄습하고 반사신경이 작동할 만큼의 찰나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다시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이미 깨끗한 식탁 위를 닦고 있었다. 건강관리용 밴드입니다, 회장님. 제 몸 상태를 점검해줘요. 박 실장이 자네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는 이미 알고 있네. 강우의 목소리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그게 무슨 짓을 하는지 묻는 거네. 이솔의 턱끝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로 뚝 떨어졌다. 팔찌가 징하고 가볍게, 하지만 집요하고 강압적으로 진동했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발을 떼며 버텼다. 일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게 전부예요. 평범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들 씁니다. 그게 전기 충격을 가하잖아. 침묵이 흘렀다. 이솔, 그 팔찌가 자네 손목에 전기 충격을 주고 있잖아. 그녀의 호흡이 변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다.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법을 터득한 사람의 통제되고 일정했던 호흡이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났음을 깨달은 이의 가쁘고 불규칙한 호흡으로 바뀌었다. 이솔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경비견처럼 이빨 뒤에 숨어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마친 채 늘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우의 질문 방식, 그리고 새벽 5시에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한낱 소모품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의 눈빛 때문에 차마 거짓말을 뱉어낼 수가 없었다. 눈물 한 방울이 식탁 위로 툭 떨어졌고 이솔은 황급히 그것을 훔쳐냈다. 또 한 방울이 떨어지자 그것 역시 얼른 닦아냈다. 팔찌가 징하고 진동했지만 이솔은 계속해서 닦는 신용을 했다. 회장님,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 이 일 꼭 해야 해요. 저한테는 딸이 있어요. 만약 박 실장이 알게 되면 박 실장은 아무것도 모를 걸세.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진짜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 서류가 가짜라고. 자네 서류는 아무 문제 없네. 취업 비자는 합법적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이솔의 손길이 멈추었다. 이번엔 정말로 완전히 멈추었다. 팔찌가 진동했지만 이솔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층 더 강하게 진동했으나 그녀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제 서류는 진짜였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언제나 진짜였단 말이에요. 무언가가 부서졌다. 시끄럽거나 극적이지는 않았다. 쓰러지지도 않았고 오열하지도 않았으며 바닥에 주저앉지도 않았다. 그것은 내부의 뼈대가 무너지는 붕괴였다. 오직 공포로만 간신히 지탱해 오던 건물의 내력벽이 소리 없이 폭삭 가라앉는 순간이었다. 이솔은 주방 한가운데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팔찌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진동이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난 4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몸이 멈추었다. 얼어붙은 것도 마비된 것도 아닌 온전한 멈춤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 마침내 걸음을 멈추었을 때 그 멈춤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숨쉬기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정적이었다. 마침내 팔찌에서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이솔의 온몸이 획 떨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우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이솔의 얼굴에 스친 찰나의 통증, 반사적으로 굳어지는 턱끝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강우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극히 미세한 변화였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터였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사람, 기현처럼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작은 감정의 굴곡까지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것은 결단을 내리기 직전의 표정이었다. 망설임도 고민도 아닌 단호한 결심의 순간이었다.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돌아 이솔의 앞에 멈춰섰다. 손을 내밀게 그가 말했다. 이솔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공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힐 터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무언가도 함께 깃들어 있었다. 굳어버린 콘크리트 틈새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가냘프고 연약하지만 간절한 무언가가 이솔이 조심스럽게 손목을 뻗었다. 강우는 팔찌를 내려다보았고 그 아래 진물은 맨살을 보았다. 전도성 스트랩이 몇 달 동안 그녀의 살결을 파고들며 남긴 지저분하고 자잘한 화상 자국들을 보았다. 그는 투박한 제 손이 부릴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온기를 담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잠금 장치를 살폈다. 레치도 버튼도 눈에 보이는 해제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게 접히는 다용도 접이식 칼을 꺼냈다. 무기가 아닌 도구였다. 수천 개의 상자를 열고 수천 개의 끈을 자르고
수천 개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왔을 법한 친숙한 칼날이었다. 그는 칼날을 팔찌 밑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은 뒤 단숨에 베어냈다. 팔찌는 플라스틱 특유의 툭하는 소리를 내며 식탁 위로 떨어졌다. 애초에 가져서는 안 될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던 물건치고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소리였다. 이솔은 붉게 짓물은 자신의 맨 손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물기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이고 뇌리에서 잊히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작은 상처들이었다. 그녀는 빈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소리 죽여 얌전하게 우는 울음이 아니었다. 한밤중 세탁실에서 세면타월로 얼굴을 꽁꽁 틀어막고 우는 법을 터득했던 그 가련하고 숨죽인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마음속에 꾹꾹 억눌러 두었던 슬픔의 무게가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을 때 터져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통곡이었다. 강우는 그녀를 만지지도 안아주지도 다 괜찮아질 거라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하고 든든하게 그녀의 곁을 지키며 깊은 분노를 가슴에 품은 채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안 된다. 그녀에게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됐다. 태유는 그녀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다.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자 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은 푹 쉬어.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푹 자고. 그리고 그 기계는 다시는 차지 마. 하지만 민 실장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태윤은 민 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내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나 예상할 법한 뻔한 방식이었고 격식을 차린 접근이자 책상을 사이에 둔 권력 구도와 권위의 도식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오전 8시 15분 태윤은 민 실장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그녀는 작은 책상 뒤에 앉아 태블릿 PC로 아침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트랙크립트 제어창이 열려 있었다. 이솔의 이름이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는데 스마트밴드의 신호 전송이 중단되는 바람에 경고가 뜬 것이 분명했다. 태윤이 안으로 들어서자 민 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미소조차 지어 보이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상대를 저울질하며 그의 표정, 자세, 그리고 방 안의 공기마저 분석해 나갔다. 좋은 아침입니다, 임 대표님. 모니터링 기기 중 하나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방금 확인하려던. 앉아, 민 실장. 민 실장은 이미 앉아 있는 상태였지만 그의 이 명령이 관계의 구도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규정짓는 바람에 그녀는 마치 엉덩이 밑에 의자 형태가 변하기라도 한 것처럼 꼿꼿이 몸을 바로 세웠다. 태유는 문을 닫았다. 굳이 문을 잠그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이솔에게서 밴드를 빼앗았어. 그가 말했다. 내 손으로 잘라버렸지. 민 실장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 밑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철저히 프로다운 가면을 유지하는데 아주 능숙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두 손은 책상 표면을 미세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기계가 아이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었으니까. 그 기기는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부 자극을,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었어. 민 실장.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31번이나, 그것도 대부분 그 애가 잠을 자려고 하던 야간에 말이야. 야간 모드 설정값은 제조사 권장 범위 내였습니다. 잠자는 시간대의 감도를 높여두었더군. 평범하게 휴식을 취하는 행동조차 징벌 자극을 유발하도록 말이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수면을 규정 위반으로 둔갑시킨 거지. 민 실장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다시 벌렸다. 임 대표님, 우려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관련 매뉴얼에도 명확하게. 민 실장. 태윤의 목소리는 커지지도 날카로워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 옥타브 낮아져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 정적이 상황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다. 난 그깟 서류 따위엔 관심 없어. 내 집에서 성실히 일하던 한 여성이 넉 달 동안 고문을 당하고 있었고 당신은 그걸 고작
업무 실적 데이터로 기록했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고문이라니요. 그건 너무 지나친. 움직이지 않으면 전기 충격을 주고 쉬려고 하면 또 전기 충격을 줬지. 시스템에 소위 근무 태만이 기록될 때마다 월급을 깎아댔어. 그렇게 땀 흘려번 돈에서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체류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짓 협박으로 꼼짝도 못하게 올감했잖아. 민 실장의 얼굴 위로 찰나의 순간 다양한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당혹감, 빠른 계산, 억울함, 그리고 결국 그녀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표정은 뻔뻔하리만큼 당당한 기색이었다. 저는 그저 다루기 힘든 직원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항변했다. 이 저택의 품격과 관리 기준은 극도로 높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소개소에서도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사람을 보낸 민 실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멈칫했다. 내가 기록을 다 조사해봤거든. 태윤이 매서운 어조로 말을 가로챘다. 당신이 사람을 데려왔다는 그 소개소, 실체조차 없는 유령 회사더군. 당신이 1년 반 전에 직접 세운 페이퍼 컴퍼니였어. 당신은 직접 일꾼들을 모집해왔던 거야.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둡고 갈 곳 없는 외국인 여성들만 표적으로 삼아서 말이지. 그리고 그들의 숙식과 급여, 근무 시간은 물론이고 그곳을 벗어날 자유까지 당신 소나기에 넣고 흔들 수 있는 자리에 처박아 뒀던 거지. 민 실장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셨다. 한순간에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미세하게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서서히 새어나가듯 아주 천천히 빠져나갔다. 이 소리 처음이 아니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솔 전에는 요레치 솔라노라는 여성이 있었어.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아니 정확히는 당신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환경을 지옥처럼 만들어서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느끼게 만들기 전까지 딱 2달을 버텼더군. 요레치 전에는 노아 타라포라는 여성이었어. 겨우 6주를 버텼더군. 그전에는 마리아였고 그 여자들은 기본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민 실장이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평정심을 잃고 앙칼지게 변해 있었다. 철저했던 가식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며 그 아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차갑고 잔혹한 본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곳의 격에 맞는 기준을 스스로 감당해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게 왜 제 잘못입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들만 골라낸 거겠지. 도와줄 연고도 없고 의지할 사람 한 명 없는 데다 자신들의 법적 권리마저 전혀 모르는 이들만 사냥감처럼 물색한 거야. 그들의 고립과 두려움을 무기로 악용했어. 당신이 대단한 악마나 괴물이라서 이런 짓을 저지른 줄 알아. 민 실장. 아니, 단지 그렇게 해도 아무도 당신을 막지 못하니까 그럴 힘이 있으니까 저지른 거야. 민 실장은 태윤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수년 동안 두꺼운 장막 뒤에 숨어 안전하게 악행을 저지르다 그 장막이 하루아침에 걷히고 자신이 백일하에 폭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극심한 당혹감과 메스꺼움이었다. 이제 어쩌실 생각입니까? 민 실장이 힘겹게 물었다. 태윤은 아주 오랫동안 그녀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당신은 오늘 당장 이 저택에서 떠나는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소유가 아닌 물건은 단 하나도 지니고 나갈 수 없어. 이솔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전직 직원들에게도 절대 연락하지 마. 진짜든 가짜든 그 어떤 인력 소개 업체와도 접촉해서는 안 돼.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겠어. 기기 작동 기록, 급여, 송금 내역, 유령 회사 설립 문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생생한 진술서까지 전부 고용노동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리고 경찰청 인신매매 특별수사대에 제출할 생각이야. 인신매매라는 단어가 마치 투척된 돌멩이처럼 나라와 방 안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그건 법적으로 그런 게 민 실장이 황급히 항변하려 했다. 강제노동, 임금 갈취, 기만과 협박을 통한 악의적 지배,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법적 불안감을 악용한 가혹행위.
태유는 마치 형법 조항을 낭독하듯 극도로 차분하고 조용한 어조로 그 범죄 사실들을 하나씩 열거했다. 이미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모든 혐의는 가중 처벌을 받는 중범죄인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에 해당하고도 남는다고 하더군. 믿기지 않으면 당신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해보든지. 민 실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끝을 주시하는 태윤의 눈빛 속에는 쾌감이라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분명 그의 아주 가까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부르르 떨며 말했다. 제가 이 집에서 일한 세월만 자그마치 6년입니다. 6년 동안 이 거대한 저택을 빈틈없이 굴려온 게 바로 저라고요. 대표님은 이 저택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 아니, 난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 그리고 뼈 빠지게 진짜 일을 도맡아 한 사람들에게서 당신이 무엇을 부당하게 착취했는지도 잘 알지. 민 실장이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위협하기 위함이 아닌 낭떠러지에 몰린 자의 필사적인 움직임이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터라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실제적인 통증처럼 느끼는 자가 내비치는 절박함이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일구어 놓은 체계를 보십시오. 그녀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이 저택은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일하는 자들은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기강조차 전혀 안 잡혀 있었죠. 제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당신이 만든 건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학대하는 악마 같은 시스템이야. 민 실장, 당신이 이룩한 건 오직 그것뿐이라고. 그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공평이라. 태윤이 마치 그 단어의 씁쓸한 맛을 음미하듯 입안으로 읊조렸다. 그래, 어디 공평함이 뭔지 제대로 따져볼까. 이 소리, 새벽 3시에 두 눈을 번쩍 뜬 채 혹시라도 너무 깊이 잠들면 손목의 기계가 전기 충격을 가할까봐 두려워 눈꺼풀조차 감지 못했던 게 공평한 일이었나? 단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당신이 만든 시스템이 가혹한 벌을 내리는 바람에 세탁실 구석에 멍하니 서서 허겁지겁 밥을 넘겨야 했던 게 공평한 처사였어? 위층 구급함을 썼다간 당신이 눈치채고 또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 한밤중에 옷장만 한 좁아터진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전기 화상 자국에 연고를 바르며 흐느꼈던 게 그게 정녕 공평한 세상이냐고 묻는 거다. 그가 낮게 내뱉는 질문 하나하나가 뼈를 때리는 일격처럼 가차없이 가슴에 내리꽂혔다. 고함을 치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음에도 자로잰 듯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민 실장은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장착하고 있던 당당한 기색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균열 틈새로 죄책감은 아니더라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잔인한 행위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이가 느끼는 서늘한 깨달음 같은 것이 기어나왔다. 저한테 한마디라도 의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민 실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표님께 직접 와서 하소연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 바로 그게 핵심이야. 당신은 그 애가 아무런 시도도 할 수 없도록 목줄을 단단히 쥐고 흔들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란 구멍은 죄다 막아버렸잖아. 그건 관리가 아니야, 민 실장. 그건 짐승을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일 뿐이지. 방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당신에게 남은 길은 딱 2가지야. 태윤이 선언했다. 오늘 당장 내 입 닥치고 내 짐가지만 챙겨서 조용히 물러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아주 비참한 몰골로 은팔찌를 차고 끌려나가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뱉은 경고의 무게감이 상대의 영혼까지 짓누를 수 있도록 정적을 두었다. 한 가지 더. 그가 서늘하게 덧붙였다. 당신이 이솔에게서 갈취한 500만 원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 애의 통장으로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줘. 전액 당신 개인 계좌에서 송금해야 할 거야. 최 비서가 이체에 필요한 계좌 정보를 줄 테니까.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정확히 2시간 주겠어. 이 말을 끝으로 태유는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민은혜 실장은 오전 10시 23분에 임 대표의 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과거 이솔이 처음 이곳에 올 때 들고 왔던 것과
기이하게도 똑 닮은 보스턴백 하나만을 든 채 정문을 걸어 나왔다. 물론 민 실장의 가방 안에 든 소지품들은 이솔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명품들 뿐이었지만 말이다. 최 비서는 정문 옆에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를 가로막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 그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하나의 거대한 벽이자 침묵하는 목격자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민 실장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저택 진입로 끝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유리창이 짙게 선팅된 검은색 세단과 수행기사는 그녀를 서울 도심의 한 호텔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그녀를 위해 딱 하루 동안 머물 수 있는 객실이 예약되어 있었다. 그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녀는 정말로 철저히 혼자가 될 터였다. 이솔을 얽매던 기형적인 감시 시스템은 그녀가 떠난 당일 즉시 전면 해체되었다. 최 비서가 전 과정을 직접 철저하게 감독했다. 트랙트 서비스 계정은 영구적으로 삭제되었다. 물론 삭제하기 직전 원본 데이터는 전부 백업해두었다. 최 비서는 언제나 모든 일의 사본을 철저히 남겨두는 꼼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시간 감시 화면, 위치 추적, 프로토콜, 혹독했던 야간 감도 설정값, 그리고 소위 활동지표라 불리던 노예 같던 근무 기록들은 전부 영구 포맷되어 깨끗이 사라졌다. 지난 넉 달 동안 가여운 한 여성의 육신을 지배하고 통제해왔던 회색빛 소형 스마트 밴드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밀봉된 채 저택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개인 금고 속에 단단히 잠겨 보관되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한 증거였다. 정오의 가사 직원들이 메인 주방으로 소집되었다. 이솔을 포함해 모두 5명이었다. 태호가 직접 그들 앞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은 뻔한 이유로 집안일은 가사 총괄 집사에게 맡겨두기 마련이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최 실장이 해고되었다고 알렸다. 그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차단되었다고 말했다. 근무 시간표가 조정될 것이며 급여도 재조정될 예정이고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아무런 불이익 걱정 없이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해도 좋다고 했다. 그는 한국어로 말한 뒤 영어로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두 언어 모두 아주 유창했는데 일부 직원들은 이에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의 할머니는 미국인이었다. 그 언어는 침묵만큼이나 그의 깊은 일부였다. 최 실장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구태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가 직접 꺼낼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직원들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다. 그들에게도 눈과 귀가 있었기에 이솔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진작 알아차렸으나 그저 내 알바 아니다라며 마음속에 묻어두었을 뿐이었다. 그런 대저택에서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태호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직원들은 다시 일하러 돌아갔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 마치 아무도 의식하지 못했던 무거운 기압 장벽이 마침내 깨져나간 듯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이솔은 그 자리에 없었다. 태호가 쉬라고 일러두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 말을 따랐다. 그녀는 오후 2시까지 푹 잤다. 진짜 잠다운 잠, 깊은 잠이었다. 몸이 마침내 자신을 내려놓아도 더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안심할 때 찾아오는 그런 잠이었다. 눈을 떴을 때 팔찌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손목뿐만 아니라 방에서도 이 집에서도 그녀의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솔은 침대에 한참을 누워 있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반환되었을 때 지시대로 최 실장의 개인 계좌에서 이솔의 계좌로 35만 원이 오후 4시에 이체되었다. 가영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인쇄해 아무런 표시도 없는 흰 봉투에 담아 이솔에게 건넸다. 이솔은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춤거리지도 않았고 또다시 자신을 아프게 할 무언가가 작동할까봐 손목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의자는 그녀를 든든하게 받쳐주었고 방 안은 조용했으며 아무것도 진동하지 않았고 아무런 전기 충격도 없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의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이 서서히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 외에는 말이다. 안전함. 말로만 보장하는 그런 안전함이 아니라 뼛속 깊이 숨결 끝에서 느껴지는 진짜 안전함이었다. 마침내 이제 멈춰도 돼라는 허락을 받은 몸이 느끼는 낯설면서도 아득한 고요함이었다. 회복은 직선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심지어 선의 형태조차 아니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더 비슷하다. 겹겹이 쌓인 구름 속에서 잘못된 시작과 갑작스러운 폭풍 후, 그리고 너무 선명해서 가슴을 찌르는 듯한 맑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첫 일주일 동안 이솔의 몸은 새로운 규칙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졌다. 더는 감시당하지 않는데도 몸은 여전히 쫓기듯 빠른 속도로 집안을 분주히 움직였다. 몸의 방향을 바꿀 때면 허전해진 맨 손목을 보며 움찔하곤 했는데 마치 그 유령 같은 팔찌가 여전히 그곳에서 윙윙거리며 채근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걷다가도 일하다가도 숨을 쉬다가도 문득 깜짝 놀라며 억지로 속도를 늦추어야 했. 안전망도 없이 외주를 타는 것처럼 어색하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다만 그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실은 자신을 죽이려던 주범이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서서 밥을 먹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앉아서 먹는 법을 몸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의자에 앉는 느낌이 불편했다. 너무 고요하고 너무 수동적이며 예전 같으면 가혹한 벌이 따랐을 법한 그런 휴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뼈가 부러진 손을 다시 움직이도록 재활훈련을 하듯 스스로를 훈련해야 했. 느리지만 의식적으로 치유된다는 것이 있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님을 아는 사람처럼 인내심을 가졌다. 태호는 이를 눈치챘다.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지만 재촉하거나 곁을 맴돌지 않았다. 말이나 행동으로 섣불리 그녀를 고쳐놓으려 하지도 않았고 선의를 담은 과도한 관심을 주지도 않았다. 억압받아 온 사람에게는 그런 친절마저 또 다른 방식의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온전한 여백을 주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허락의 의미가 담긴 여백이었다. 태호는 그녀가 원하는 만큼 며칠이고 쉬어도 좋다고 했고 이솔은 단 하루만 쉬었다. 그러고는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일이야말로 늘 그녀가 지켜온 유일한 자기만의 영역이었고 최 실장과 팔찌 그리고 공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녀 곁에 존재했던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를 잃고 싶지 않았고 예전의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솔은 자신만의 템포로 움직였다. 진짜 휴식을 취했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혹여 감시 수치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며 창밖의 정원을 고즈넉이 바라보았다. 다른 직원들과 주방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편안해졌다. 그녀의 몸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가만히 있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을, 그리고 통증이 없는 상태가 함정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새 휴대폰으로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제 전화가 무제한인 선불폰이었는데 아무런 메모도 적혀있지 않았지만 이솔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첫 통화는 45분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통화 내내 거의 울기만 했다. 딸은 학교 생활과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남자아이 이야기, 이웃집에서 입양한 강아지 이야기, 그리고 넓은 정원이 있고 그 마당에 키가 큰 여자가 서 있는 집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를 조잘거렸다. 이거 엄마야, 엄마. 이솔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마치 자신의 몸에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던 사람 같았다. 그녀는 매일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통화 시간을 재지 않았고 통화 건수를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 휴대폰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고 시간도 그녀의 것이었으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두가 부냐, 이 세상에서 결코 자신을 위협하는 무기로 쓰이지 않을 유일한 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 번은 정말 다 괜찮으냐고 물었고 이솔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번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다시 알아채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주방 바닥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햇살, 비가 내린 뒤 정원에서 번지는 흙과 풀내음, 침구류를 개킬 때 느껴지는 감촉들, 그것들은 다음 일정에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차갑고 부드러운 면직물의 순수한 물리적 감각으로 다가왔다. 다른 직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교통 체증이나 날씨,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사소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이었고 보통의 삶을 채우는 당연한 소통들이었다. 이솔은 이 사람들과 한 집에서 수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사적인 대화를 단 한 번도 나누지 못했었다. 일상적인 대화는 마음의 여유와 고요함을 필요로 하는데 그녀에게는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그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경이롭고 묘한 경험이었다. 어느 날 오후 대저택에서 3년 동안 일해온 덩치 큰 요리사 만식 아저씨가 주방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솔 앞에 접시 하나를 툭 내려놓았다. 그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울 때면 목요일마다 만두를 빚곤 했다. 좀 먹어봐요. 만식이 말했다. 나 안 바쁘니까 어서 들어요. 이솔은 만두를 먹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따뜻했으며 어렴풋한 기억 속 어딘가에 닿을 듯한 아주 맛있고 익숙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 할머니 비법 레시피예요. 만식이 말했다. 정말 맛있네요. 알아요. 이솔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 웃음은 한결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물론 매번 완벽하게 잠든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날 밤에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는 죄목으로 내려질 윙윙거리는 진동과 전기 충격 그리고 처벌을 예상하며 다급히 손목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밤들의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악몽과 악몽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넓어졌다. 잠은 깊어졌고 손목의 상처도 아물어갔다. 벌겋게 부어올랐던 자국이 가라앉았고 전도성 밴드가 살을 파고들었던 자리에 미세한 화상 흉터들도 납작하고 흐려졌다. 시계나 평범한 액세서리로 가릴 수도 있고 그냥 내놓고 다닐 수도 있는 옅은 흔적으로 변해갔다. 결국 그것은 온전히 그녀의 몸이었고 가릴지 말지는 오직 그녀가 결정할 몫이었다. 팔찌를 벗은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이솔은 정원에서 테오를 발견했다. 그는 동쪽 담벼락 근처의 돌벤치에 앉아 표지에 제목이 적혀있지 않은 두툼한 이탈리아어 책을 읽고 있었다. 뉘엿뉘엿지는 따스한 햇살 아래 정원은 값비싼 대저택 특유의 고요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세심하고 의도적이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그런 고요함이었다. 이솔은 격식에 어긋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며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테오가 고개를 들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다. 그것은 지시가 아니라 권유였고 이솔은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정원에서는 깎아낸 잔디 향과 로즈메리 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산울타리 사이에서 새 한 마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솔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감사해 할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테오는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다정하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민테오라는 사람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온화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지만 이솔은 그의 얼굴에서 이제는 낯익은 어떤 표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흔들림 없는 단단함, 한번 결정하면 절대 굽히지 않는 강직함 같은 성정이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묻자 테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눈치채셨나요? 테오는 잠시 침묵했다. 산울타리의 새가 마침내 분주하던 몸짓을 끝내고 날아갔다. 가만히 멈춰서 있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가 이윽고 대답했다. 이솔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떤 깨달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법이다. 타인이 정해놓은 가혹한 규칙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본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침묵의 언어가 존재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솔이 말했다. 물론이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전기 충격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이 정말로 게으르고 둔한 사람이라서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어요. 팔찌의 경고가 매번 옳고 제가 틀렸으며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던 그 지독한 믿음이요. 이솔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흉터들은 이제 희미하고 가느다란 선으로 변해 있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미리 알지 못하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게 제 몸을 적으로 만들었어요. 소리가 말했다. 가만히 있는 것조차 무섭게 만들었죠. 마치 제 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해지려면 끊임없이 스스로를 벌줘야 하는 것처럼요. 건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통제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선택권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죠. 두 사람은 정원에 20분 넘게 더 머물렀다. 소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차지 않은 맨 손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원에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떤 진동도 어떤 충격도 전해지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라곤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마침내 침묵을 되찾아 안전해진 저택의 아득한 울림뿐이었다. 몇 달 후 건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박민혜 대표의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서신을 받게 된다. 편지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관료적이며 냉정했다. 한 여성의 고통을 고작 사건 번호와 법적 조항 몇 개로 축소해버리는 그런 종류의 문서였다. 민재가 모든 자료를 넘긴 덕분이었다. 기기 작동 기록, 급여 내역서, 유령 회사 문서들, 그리고 그들의 공포를 깊이 이해하고 입을 열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안심시켜준 이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찾아내 연락이 닿은 전직 가사 도우미 3명의 진술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박 대표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영화에서처럼 수갑을 차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극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수많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벌어진 일이 경영도, 훈육도, 성과, 최적화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따금씩은 인정할 줄 아는 사법체계 안에서 조용하고 느리게 진행되는 처벌이었다. 그것은 홀로 남겨진 한 여성이 단지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건이었고 이를 알아챈 한 남자가 있었으며 마침내 그 끔찍한 밴드가 영원히 풀려난 사건이었다. 소리가 저택에 계속 머문 것은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건우는 그녀가 원할 때는 언제든 떠나도 좋다고 분명히 말해두었다.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집을 구하는 일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돕겠다고 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대가를 바라는 생색내기용 호의도 아닌 순수한 진심이었다. 소리가 남은 것은 그 집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일터도 감옥도 아니었다.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고 의자에 앉아 밥을 먹고 창밖을 내다보며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다는 완벽하고 근본적인 자유의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 가을이 되자 그녀는 어린 딸을 데려왔다. 검은 머리칼에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아이는 마치 오직 달리기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양정원을 마구 뛰어다녔다. 분수를 보며 까르르 웃고 고양이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동쪽 담장 옆 벤치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소리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 앉아 가슴에 안긴 아이의 따스한 무게를 느끼며 아무것도 차지 않은 손목을 벤치 팔걸이에 얹고 가만히 있었다. 피곤해서도 두려워서도 휴식을 벌과 동일시하도록 길들여진 몸의 무기력함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 멈추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몸은 마침내 그 무엇보다 배우기 어려웠던 교훈을 깨달았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 쉬어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 고통이 없는 상태가 함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그저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햇살은 정원 너머로 비껴갔고 그림자는 길어졌으며 그들의 뒤편으로 저택이 고요하고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 안굳게 잠긴 금고 속에서 작은 회색 밴드 하나가 고요히 누워 있었다. 전원은 꺼졌고
연결은 끊겼으며 완전히 끝이 났다. 한때는 권총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졌던 고작 플라스틱과 금속 조각에 불과한 물건이었다. 이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기기가 무너뜨리려 했던 여인은 정원에 앉아 딸을 품에 안은 채 숨을 쉬고 있었다. 그저 숨을 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